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기초이론 총 12시간을 공인중개사 법령만 다뤄봤어요. 오늘부터는 기본 이론 과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과목을 담당한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본서로 진행이 되고 칠판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기본 이론은 총 32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1시간에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 32강이면은 전범위를 다 다룹니다. 전범위 다 다루고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면 심화 이론은 좀 강수는 줄고 쉬운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미처 못 다뤘던 부분까지 다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또 진행이 되죠. 기본 이론은 전범위를 다 다루는데 우리 이 과목이 2차 과목이고 1번에서 40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이 과목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법령.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기존에는 한 30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으로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28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법령이 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2017년 1월 20일자로 좀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미 법률은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서 1월 20일자로 같이 시행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이 뭐 거의 변화될 가능성은 없고 그대로 거의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기존엔 부동산 거래 신고만 담고 있었어요. 그 전에 있는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었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등에 이게 들어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게 들어갔는데 뭐가 하나 들어갔냐면 작년까지 이제 저번 27회 대비 시험을 준비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되고 그 외국인 토지법에 관한 부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들어왔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공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빠지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포함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2문제 정도 나왔었다가 한 5개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 중개 실무는 기존과 유사하게 한 7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 저번에는 27회에는 9개 나왔습니다. 좀 더 많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중개 실무 파트는 주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다른 법령들을 배우는 파트죠.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도 있고 저번 27회 나왔던 부동산 실명법, 또 장사법도 출제가 됐죠. 그다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렇게 구성이 돼요. 보통 이런 거 문제 나오고 이제 앞부분은 공인중개사 법령을 먼저 진행하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기본서도 그 편제대로 구성이 됐고 목차를 좀 볼게요. 목차는 페이지번호는 없거든요. 페이지번호 없으니까 몇 장 좀 넘겨보시면 잘 찾으면 나와요. 머릿말을 지나가고 한참 가다 보면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를 보시면은 일단 찾으셨다 치고 자 차례 보시면 1편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총 9장까지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총칙,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법의 목적, 그 다음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6가지,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2장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도 같이 할 거예요.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제도죠. 시험제도, 그 다음에 교육제도 이게 2장 내용.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되지. 이 등록하는 게 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면 나는 뭐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그 다음에 4장.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소 설치 이전, 또 분사무소 설치 이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절. 개공의 겸업, 또 고용인, 인장 등록, 휴폐업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4장. 그 다음에 5장은 중개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 이걸 우리는 개공의 이 안에서의 개공의 의무와 책임을 배우는 단원. 이 5장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뭐 기본 윤리도 있고 중개계약, 집 좀 사줘 알았어. 뭐 집 좀 팔아줘 알았어. 이걸 우린 중개계약이라 하잖아요.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의뢰받은 물건을 잘 분석해서 취득한 자에게 설명하는 확인 설명 의무. 또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이런 것들 이런 그 기본 기초이론에서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다뤘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인 보장이라고 해서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 그 다음에 개공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제도 이런 걸로 구성되는 것이 5장. 이 안에서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6장은 중개보수. 중개보수의 이론적 내용, 그 다음에 계산 방법 다 배우고 7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협회에 관한 내용 단순 암기입니다. 8장 보칙도 단순 암기예요. 뭐 행정수수료, 포상금 제도 뭐 이런 걸 배우는 단원이에요. 9장이 좀 어렵죠. 9장은 저번 기초이론에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9장은 행정처분, 각종 위반 시 받는 제재, 그 다음에 형벌, 또 과태료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증 따서 등록해 개공되고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업무와 의무와 책임, 또 보수, 위반 시 받는 제재 이런 걸로 구성된 거지. 총 몇 개 정도?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전 범위가 빠지지 않고 문제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돼 있죠. 1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배우고 2절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외국인 토지법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3절 토지거래 허가제도 3장에서 배웁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이 부동산 공법에서 있었다고 원래. 그래서 공법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던 부분이었어요. 27회 시험까지는. 그러나 이번부터는 저한테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와서 우리 공법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자료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올해 첫 강의를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3편 중개실무라고 해서 1장은 중개실무 일반,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 속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부동산 중개실무 관련 법령, 여러 가지 법령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각종 법이 6개가 쭉 적혀 있죠. 그 다음에 3장에서 경매와 대리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과목 전체 내용은 이렇다. 짧게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기본 이론 총 32강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공부하시는 분, 이미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 난생 처음으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 또 한 분은 기존에 일단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 안타깝게 1차, 2차를 다 안 돼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차 합격하고 2차를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 이론 과정은 전 범위를 다 다루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서 말씀드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한번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뒷부분을 끄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 이게 만족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32강을 보실 때 궁금하다고 그래서 뭐 앞에를 뭐 돌려 듣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끝까지 쭉 가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끝까지 쭉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와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부터가 저는 진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유가 된다면 3번, 4번 이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에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죠. 공부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져가지고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문제는 뭐 법조문 그냥 갖다 베껴요. 법조문 베껴요. 그래도 잘 못 맞춰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엔 점점 사람들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려운 걸 내도 잘 풀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이 정도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문제 수준이 발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어려워도 잘 풀어요. 잘 풀다 보니까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도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어렵게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또 성격이 또 한꼼꼼합니다. 한꼼꼼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보면은 밑줄도 많이 쳐드리고 이게 꼭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이게 말씀 잘 드립니다. 드리면 한 번만으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잘 들어보고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듣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들어봐야 이제 이 부분에는 숙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정도 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도 풀고 그리고 정해진 문제도 풀고 또 모의고사도 문제도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 끝까지 잘 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 과목은 고득점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80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80점. 최소 80점 맞아야 되고 저번 27회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모임도 제가 몇 번 갖고 그래요. 갖고 했는데 합격하신 분 중에 80점 밑으로 맞으신 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고 80점 밑으로 이 과목을 득점하신 분은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하셨던 거야. 그래서 공법을 한 60점 이상 다 이렇게 맞으셨던 분들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공법 60점 이상, 공시세법 60점 이상 맞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퍼줄 거 아닙니까? 퍼주니까 80점 이상 목표로 해야 되는데 80점 이상이면 40문제 중에 32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알려드리니까 거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살짝 응용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것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까지 거의 다 적중이 가능하니까 꼼꼼하게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총칙을 시작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의 첫 번째 내용인 총칙을 오늘 시작합시다. 총칙은 문제가 좀 서운하게도 2개, 많이 나와야 3개밖에 안 나옵니다.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양이 많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뒷부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간, 2문제밖에 못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뒷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첫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총칙. 2문제, 많이 나와요. 3문제인데 나오는 부분은 첫 번째 법을 제정한 목적. 이게 법의 1조.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6가지 용어가 법의 2조.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법의 3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가 꼭 나오는 부분 용어의 정의 반드시 나옵니다. 중개대상물 반드시 나옵니다. 이 2가지가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2가지. 그리고 하나씩 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3개 정도까지 가능하다. 주된 내용은 오늘 용어와 중개대상물이다. 자, 넘겨보시면 2페이지 총칙의 1절은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 기초이론을 할 때 다뤘었습니다. 다뤘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궁금하시면 그 기초이론 강의의 3강인가 아마 될 겁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 역사는 지나가고 4페이지 2절 공인중개사법의 구성과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
밑에 1번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 구성. 우리가 법령 이렇게 얘기하면 뭘 말합니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걸 묶어서 우리는 법령 이렇게 부르죠.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다. 법률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법률에서 다 미처 못다한 말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게 되고요. 보통 위임에서 정하죠. 법률의 핵심만 남고 살을 붙인다. 왜 하위법령에 살을 붙이냐면 하위법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법률의 핵심 내용, 하위법령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다.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되고요. 다음 양가로 2번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적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특광도,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조례는 시도조례와 시군구조례 이렇게 구분되는데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 의회 표결로 만들어진 게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무슨 뜻이냐만 알면 됩니다. 조례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고 자, 법령 구성 받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여기로 가죠. 여기부터는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법의 성격은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역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제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거래 1번.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고 일반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직업으로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적용받는 거지. 적용받아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기본법이요 일반법이다. 이런 얘기죠. 제목만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뭐 예를 들면 자, 여기는 민법이 있다. 여기는 민법이 있고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홀로 특별법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이란 뜻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 여기에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 중엔 공인중개사, 사건 중엔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 법이고 여기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사건을 다 규율하는 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은 당연히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이죠. 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적용하게 될 텐데 당연히 어떤 법을? 네,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해 해결한다. 그리고 해결이 바로 됐다. 끝난 거죠. 사건 종결된 건데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법으로 미처 해결이 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법을? 민법을 보충 적용하게 된다. 그런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미리 결론만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경우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어떤 경우에 민법을 보충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에 대해서?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이다. 또는 무슨 법에 대해서도 상법에 대해서도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이런 경우를 이제 상법이든 특별법이다라는 것도 오늘 공부하면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에 대해서? 상법에 대해서도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중개를 하는 목적은 영리 목적이잖아요. 영리 목적.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 행위는 상행위다 이런 말이 오늘 나오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에 속한다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양거로 2번 진행하시면 되고 나중에 궁금하시다면 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은 체크해 두었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미리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뒷장에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3번도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뒷부분에 있는 걸 미리 끄집어 놓은 거예요. 네. 자, 양거로 3번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법의 성격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이다? 사유법, 또 중간법, 또 혼합법 이렇게 부른다는 건데 이런 이 법은 이 사유법, 중간법, 혼합법은 어떤 뜻이냐면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갖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공법이다 라 한다면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례하는 법, 이게 대표적일 텐데 이 공법의 대표적인 과목들이 우리가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과목들이죠. 건축법, 뭐 도시개발법 이런 것들, 주택법 이런 것들 다.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례하는 법이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대표적으로 그렇죠. 민법이 있죠. 민법. 민법이 있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매도를 원하는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팔아주세요. 개공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개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중개계약.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맞춰보세요. 오늘 첫 질문 드립니다. 첫 질문.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OX. 책 읽지 말고요. 책 읽으면 나오니까. 자,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OX. O. 네, 좋아요. 맞추셨어요? O입니다. 자,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계약이다. 이거지. 대표적으로 이 중개계약이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이란 얘기죠. 공법계약 아니잖아요. 개인과 국가 간의 계약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 팔아줘 했어. 개공은 알았어 해도 되지만 나 내일 필리핀 여행 가야 돼. 딴 집 가봐. 그래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계약은 자유니까. 자, 그러면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거래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거래계약도 당연히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계약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공법적인 성격을 갖느냐. 자, 중개업을 하려면 뭘 취득해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라. 또 시군구에서 뭘 해라. 등록해서 개공이 되어라. 그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공법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런 거 안 하고 중개업하면 처벌된다. 또 개공이 당사자에게 지는 여러 가지 각종 의무 위반 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것들은 다 공법적인 성격이다 이거지. 결국은 이 법은 어떤 조문은 사법적인 성격을 갖고 또 어떤 조문은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3번 해결하셨어. 해결하셨고. 자, 다음에 이 양거라 4번의 국내법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우리 중국 땅 중개할 때 이 법 적용되겠어요? 아니지. 중국법이 적용되겠지. 그렇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우리 뭘 공부했어요? 법의 성격 공부했어요. 성격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까칠하진 않아요. 성격 괜찮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요 일반법이다.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또 사위법, 중간법, 혼합법이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7페이지 가시죠. 7페이지 가서 이제 법의 1조 시작됩니다. 자, 우리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총칙. 총칙은 법의 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을 제정한 목적이다 그랬죠. 법을 제정한 목적은 과거에는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5년 정도 계속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 뭐 이거 아니로 낼 거 많은데 굳이 뭐 내냐 이건데 그러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법의 목적 1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까만색 박스. 이 법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에요. 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눠볼게요. 이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니까 밑에 제가 표에도 적어드렸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간단히 줄이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자, 세 번째 부분은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되죠. 3개 부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그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다 이거지. 자, 그러면
그러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밑에 표 보지 말고요. 밑에 표 보면 답이 있으니까 보지 말고 그냥 듣기 평가를 해보세요. 제가 문제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법의 목적으로 옳은 걸 찾으시오. 1번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OX X 공인중개사의 뭐 제고? 전문성 제고. 자, 2번 부동산 중개 업무의 건전한 육성 OX X 어디가? 부동산 중개 업무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이게 치사해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세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자, 3번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규율. X 규율 없잖아. 육성.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자, 네 번째 국민의 재산권 보호. X 국민 경제 이바지. 자, 5번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드디어 O. 이런 식의 말장난을 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목적이 3개니까 한 문제로 통으로 내려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내야 되겠지. 옳은 걸 찾아라. 아니면 뭐 옳은 것으로 묶어라 뭐 이렇게 내든가 아니면 틀린 것으로 묶어라 이런 식으로 내야 되죠. 이게 한 문제로 통으로 가능해요. 밑에 표에다가 제가 왼쪽은 목적이고 오른쪽에 목적이 아니다. 이게 틀리게 내는 것들을 제가 적어 드렸으니까 어디가 어디를 이렇게 틀리게 내는가 표시를 해두었다가 아 이렇게 내는구나 한번 눈에 좀 익혀두세요. 당장 급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급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의 목적은 우리 감동을 남기고 한번 지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용어의 정의. 법의 2조에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제2조 이렇게 시작되네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다음에 6가지 용어는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다음과 같이만 사용한다는 약속. 이 문장이 성립되었을 때만 그 용어가 성립된다는 얘기지. 뭐 국어사전이나 또는 뭐 다른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든 관계없이 이 법에서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만 사용한다 이거야. 총 6가지가 있어요. 한번 제목들 보시죠. 중개 있고 다음 페이지.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중개업, 또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다. 1호는 중개고 3호는 중개업이잖아요. 나머지 4가지는 인물들이죠. 인물들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인물들. 첫 번째 공인중개사, 또 개업공인중개사, 또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4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취득해서 시공부에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보조원. 자, 이렇게 6가지 용어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8페이지는 중개가 있잖아요. 이걸 순서 바꿔서 하겠습니다. 책은 이제 중개부터 나오지만 강의는 1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강의는 1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중개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중개업. 용어 가운데 중개업을 먼저 하겠다. 자, 중개업이라는 건 당연히 중개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 중개는 뭘까?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중개를 미리 말씀드리면 중개라는 건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또는 교환이나 또는 임대차 이런 계약을 알선해 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일이지. 이런 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르죠. 계약. 토지랑 건축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도와주는 일. 이게 중개일 거예요. 중개. 이따가 자세히 배웁니다만 미리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시작.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이걸 우리가 중개라고 하죠. 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 됩니다. 중개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개업을 하려면 당연히 뭘 취득해야 됩니다. 자, 미리 땡겨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당연하죠. 안 따도 된다면 우리가 뭐하라고 공부합니까?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법인 만들어도 되죠. 법인.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협동조합이어도 되고 오늘 다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증 따거나 아니면 법인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등록관청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배웠죠.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뭐가 있는 시군구? 네,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구가 있으면 구, 구가 없으면 시 이렇게 가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란다. 등록관청에 가서 뭐 하시면? 네, 그렇죠. 등록하시면. 등록이라는 걸 하시면 뭐가 된다? 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등록이라는 것은 일종의 허가입니다. 일종의 허가고 시군구에 내 이름을 적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등록대장에다가 이 사람은 중개업해도 돼 라고 이름을 적어 올리는 걸 우리가 등록이라고 해요.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 장부에 적어 올린다 이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중개업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죠. 자, 시작합니다. 15쪽 중개업 그 두 줄 정의입니다. 정의. 자, 중개업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라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 정의는 이 문장이 성립되어야만 뭐다? 중개업이다는 약속이라고 약속. 자, 이 중개라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 이거지.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이게 중개라고. 이 중개를 어떻게 한다고?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업으로 하면 이 중개가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중개업이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를 이제 묻는 문제를 내기도 한다. 자, 맞춰보세요. 듣기평가예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안 들려요? X. 왜? 왜? 보수.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네, 그렇죠. 보수가 빠졌으니까. 자, 왜 그러냐? 정확한 틀린 이유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뭐 했으니까? 네, 정의했으니까.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니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따라해보세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시작. 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다.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잖아. 이게 빠지면 틀립니다. 빠지면 틀립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X. 왜? 자,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뭐? 정의했으니까. 정의했어. 업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 업으로 하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결국은 이 중개가 중개업이 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 두 가지는 보수와 업이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 문장은 일단 틀린다. 용어의 정의 자체를 만들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일단 연습을 해두세요. 하나 빠지면 틀린다고. 자, 그러면 다시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 뭐다? 중개업인데 잠깐 칠판 잘 보세요. 이렇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뭘? 자격을 취득하거나 뭘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등록해 뭐가 되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한다. 이 개공이 되어야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공인중개사법은 뭘 하지 않고 그렇죠. 등록하지 않고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겠지. 없을 리가. 없으면 뭐하라고 공부한다고. 가서 중개업 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48조가 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48조는 뭐가 있느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는 자가 총 6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길어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걸 우리는 형벌이다라고 얘기하죠. 징역형, 벌금형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가운데 또는이자 또는이니까 좀 덜 나쁘면 벌금, 좀 더 나쁘면 징역 이렇게 받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받는 거죠. 꼭 3년 받는 거 아니에요. 3년 이하, 꼭 2천 받는 거 아니에요. 2천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자를 다시 보면은 등록을 하지 않은 자예요.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뭘 하였다? 네, 중개업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얘기지.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저번 기초이론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이 질문을 잘 이해해야만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공부 못해요. 이 부분 공부 못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다시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에 해당하죠. 당연하지. 저 개공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죠. 자, 질문 드립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 다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O죠. O. O입니다. X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X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거 하면 안 되잖아.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하면 안 되는데 이 행위를 하면 중개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처벌되는 거지. 다시 이 문장은 중개업이라는 용어의 이 중개업이라는 행위를 정의한 거예요. 행위를 정의한 거예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중개업인데 이 행위를 네가 해도 뭐고 중개업인 거고 네가 해도 뭐고 중개업인 거다.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 이 차이다.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차이라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니? 중개업에 해당하니 당신은 이게 처벌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거기 15쪽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 잘 설명돼 있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설명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읽어보시면 돼. 특히 동그라미 2번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계속했습니다.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를 계속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거구나. 어쨌거나 중개를 계속해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했는데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다.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한 것은 우리가 업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에 관한 내용이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왜 배우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보신 거고 또 하나 이제 15쪽 하단부에 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책을 가지고 공부할게요. 중개업의 성립 요건이라고 적혀 있죠. 성립 요건은 첫 번째 중개 의뢰가 있어야 한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뒤로 가실게요. 자, 16쪽이 중요한데 자, 뭘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인 거죠.
그래서 1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16쪽 맨 위에 제가 읽고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의 체결을 알선했더라도 한마디로 중개했다 이거지. 중개라는 걸 했을지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 뿐? 중개를 했을 뿐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뭐가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 밑에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판례의 주인공은 당연히 개공인자예요? 개공이 아닌 자예요? 개공이 아닌 자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뭘 했느냐? 그렇죠. 중개업을 했느냐? 중개업을 해서 이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내용인 거지. 이 사건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개공이 아닌 자인데 무려 5만 평의 땅을 중개했어. 5만 평의 땅을 중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복비를 무려 5천만 원씩이나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수를 받기 직전에 걸렸어요. 재수 없이. 받고 걸리지. 그럼 이자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쪽의 주장은 야, 너 지금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물론 안 받은 거 맞지만 너 받기로 돼 있었잖아. 너 안 걸렸으면 받았을 거잖아. 근데 받기 직전에 그때 처벌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뭐 이런 얘기지. 네. 이게 팽팽히 맞서다가 대법원까지 갔지. 자, 여러분 결론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은 처벌됐다 안 됐다? 처벌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왜? 그렇죠. 보수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법대로 따지는 거죠. 자, 현재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지? 용어의 정의가 뭘 받고? 보수를 받고 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아직 받지 않았잖아. 이건 중개업이 아닌 거다 이거예요. 근데 좀 웃기긴 하죠. 어차피 받기로 돼 있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변호사법 예를 들어볼게요. 변호사법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이게 없단 말이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래. 이런 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가려면 법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참 읽어볼게요. 판례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하니까 밑줄 친 부분 신경 써서 보실게. 읽어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개업이 아니다. 라는 게 한 문장. 첫 번째 문장. 계속 이어집니다. 또 이 법은 이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과 또 무등록 중개업 위반죄, 미수범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범죄를 하려다 그치는 걸 미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자, 문제를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X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는. 되게 잘 나옵니다. 자,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죠? 받기로 약속 요구. 이건 중개업이 아니지.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 보시라고요. 자, 보수는 깔끔해요.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님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중개는 이따 자세히 배워요.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배우고 자, 업이라는 걸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자,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걸 말하죠. 우리가 일단 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횟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횟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두 번부터 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자, 한 번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 번을 했을지라도 앞으로 계속할 의도가 있었다. 그 의도가 밝혀졌다는 거야. 그랬다면 이때는 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걸렸지만은 운 없이 한 번 하고 걸린 것이지 사실상은 앞으로 계속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이럴 때는 한 번 했어도 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두 번 했어도 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횟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판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6쪽에 맨 아래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실게요. 나머지는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부터 밑줄을 치세요. 판례니까.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라고.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건 판례는 아니니까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중개사무소인데 중개사무소라고 간판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같이 동업해요. 동업하는데 사실상은 중개보조원이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달 동안 일을 하더니 그냥 관둔다고 나가버렸어요. 때려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는데 마침 그때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길래 중개보조원 어떻게 월세도 내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중개를 했지. 중개를 몇 번? 한 번 했지. 보수 받았지 안 받았지? 아, 받았지 당연히. 받았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이러고 딱 걸렸을 때 이것을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때. 자, 간판은 영업의 표시다. 영업의 표시고 계속성도 내포되어 있죠. 자, 중개보조원이 한 번 했지만 앞으로 계속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이건 시험에 대놓고 내진 않아요. 이건 판례가 아니라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밑에 판례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슈퍼마켓 아저씨. 저번에 우리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슈퍼마켓 아저씨가 임대를 원하는 사람, 임차를 원하는 사람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얘네 둘은 모르는 사이죠. 근데 아저씨 생각해보니까 둘이 만나면 딱 좋을 것 같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이 슈퍼 아저씨는 분명히 뭘 한 것이다? 중개를 한 것이다 이거지. 중개는 했지, 중개.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했다 이거지. 근데 이 두 사람이 고맙잖아요. 고맙다니까 이제 좀 감사비라도 주려고 찾아갔더니, 아니 뭐 그런 걸 주려고 그래. 됐고 한 50 좀 모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50만 원씩 줬어요. 이렇게. 보비는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뭐도 받았다? 보수도 받았다 이거지.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아저씨를 무등록 중개업으로 찔렀다. 이럴 경우에 판사님은 이제 어떻게 판단했느냐? 아까 그 행위의 목적. 이 아저씨가 중개한 목적은 처음부터 영리 목적은 아니었지.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규모, 돈 받은 액수 그렇게 큰 건 아니야. 횟수, 기간. 어쩌다 한 번만 했잖아. 한 번밖에 안 했지. 또 태양. 어떤 태양이라는 어떤 모습 이런 걸 말합니다. 불타오르는 태양이 아니고 모습. 이런 걸 볼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이 아저씨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영리목적을 한 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 그래서 밑에 그 판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연한 기회라는 겁니다. 자, 우연히 단 한 번 건물 전세계약 중개를 했다면 뭘 받았어도, 보수를 받았어도 이걸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개업을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뭘 정리했느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을 우리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법의 제정 목적, 그 전에 법의 성격도 이렇게 봤고, 법의 목적을 봤고,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공부하셨다? 네, 중개업. 중개업은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데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 중개업인 거고 보수와 업이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뭔데 중개업에 해당하니까 처벌된다. 네. 그러나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처벌이 안 되고 또 업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으면 뭘 받았어도 보수를 받았어도 이거 중개업이 아니다.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제가 안 다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 다룬 부분은 다음에 다루게 되니까 그때 한번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급한 건 아닙니다. 급한 건 아니고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는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합니다. 중개.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